3개 기간 공동 세미나를 기획하고 주최해 주신 또 강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전에서는 1세션, 오후에 2세션에서 북핵에 대응하는 어떤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강화의 문제, 오후의 세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경쟁 관계 속에서의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 논의했었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채용 정책들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고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네 분의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소개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국립외교원의 최우선 교수님이십니다. 주로 미국 외교안보를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관계랄까 우리 외교 전략 정책에 대해서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정책학부 전재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국제정치학회 회장하셨고요. 이 분야에 아주 굉장히 많은 연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대학교 이황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황희 교수님은 이제 경제안보 쪽, 특히 중국 쪽을 많이 연구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려대학교 이신하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신하 교수님은 국제관계 전반적으로 연구하시지만은 특히 이제 외교부 북한 인권대사를 맡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확장 억제 태세 강화와 관련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C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 억제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북핵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태세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 독자적인 어떤 핵무장을 염두에 두면서 핵 잠재력을 강화해 가자는 의견이 좀 디베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에도 있는 디베이트고요. 그것들 약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사실 최우선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성함 자체가 최우선이셔가지고요. 최우선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북한이 지금 핵전력을 계속 강화하는 걸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은 결국은 재래식 전력상의 엄청난 열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자기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목표가 억제겠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어떤 소규모 분쟁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굉장히 큰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나 아니면 절망적인 어떤 붕괴 상황 또는 군사 붕괴선을 한미 연합군이 사실 이제 넘어가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재래식 전쟁상의 상황 변화 그리고 그 전쟁 와중에 만약에 북한에 있는 목표물들 중에서 핵 저장고나 전략 자산 아니면 핵 지휘 통제 시스템 같은 아주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목표물을 한국이 타격하는 경우에 저는 북한이 실제 핵을 전쟁 수행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발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실제 행동은 우선 미국을 억제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숫자의 ICBM을 저는 보유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전쟁 상황이 됐을 때는 최대한 미국을 개입하지 못하게 억제시키려고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전쟁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옵션을 찾기 위해서 사실 전술핵을 상당히 다량으로 최소한 100기 이상 200기까지 확보하면서 아마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 목표물까지 일거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어떤 최소 억제 수준의 ICBM 능력하고 남한에 대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핵전력까지 지금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쟁의 이제 위험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해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핵전력을 사용한 대규모 전쟁은 사실은 북한의 공멸로 갈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선택이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많은 동맹국들을 사실 리드하고 있는 국가고 그 체계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한국같이 중요하고 오래된 동맹이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만약에 대응을 안 한다면 아마 일거의 신뢰성이 붕괴되면서
그 동맹 체제 자체도 아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군사 기술적으로도 사실은 미국이 엄청난 핵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을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뭐 날 죽여달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남한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미국을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남한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은 결국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규모로 어떻게 말하자면 보복을 할지를 미국이 먼저 결정하고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아마 제거 작전이 일어날 거고 남은 아주 소수의 아마 핵 미사일들이 미국을 향해서 본토를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방어 체제로 상당히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도 사실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대규모의 피해, 뭐 여러 발을 동시에 미국이 핵으로 공격받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상당히 강한 핵의 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걱정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을 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가능성의 아마 전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적인 어떤 오판의 기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일이고 저는 현재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추진하기 시작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NCG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과거의 여러 가지 핵 협의 과정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한은 좀 일방적인 어떤 좀 협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핵이라는 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정보상의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동안의 협의가 사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부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수준의 협의였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또 정말로 서로 연합된 형태의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시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실제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력 평가도 그렇고 좀 더 광범위한 어떤 정보 공유 문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아마 실제 이런 핵 사용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더 발전된 메커니즘을 만드는 쪽으로 이런 협의 기구를 좀 더 실질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태세로 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이런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아마 지금은 그렇게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시점을 두고 만약에 북한이 정말 ICBM을 완성해서 재진입까지 성공하는 어떤 시점이 오고 다량의 ICBM을 가졌을 때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과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계기에 한국은 좀 더 강화된 일체화 특히 괌에 좀 근거지를 두고 한미가 같이 핵공유를 하는 형태의 유연한 방식의 그런 핵공유까지 저는 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보통 핵공유 그러면은 한반도에 대한 전진 배치된 전술핵과 결합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전진 배치된 핵무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공격에. 그리고 동시에 어떤 재래전이 벌어졌을 때 초기부터 핵무기가 인볼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당한 리스크를 저희들이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력상으로는 사실 한반도 주변의 위기 상황에 배치될 잠수함에 배치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전술핵 무기면 사실은 뭐 굉장히 강한 억제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심리적인 억제 효과를 위해서 괌에 근거를 두고 한미가 공유를 하는 형태로 위기 상황에서 폭격기나 전폭기들이 부근에 와서 사실 억제력을 발휘하고 필요가 사라지면 사실 유연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형태 조금 더 덜 취약하고 리스크가 적고 에스컬레이션의 위험도 적은 그런 형태의 좀 더 유연한 핵공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뭐 간략하게 저는 뭐 이미 미중 경쟁이 상당한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고 특히 기술 분야나 군사 분야는
거의 제로섬에 가까운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본격화된 단계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냉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정말로 본격화된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위협도 뭐 잠재적인 위협이고 미래형의 위협이긴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해군력 현대화는 아마 장기적으로 한국이 근해를 중국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경우에는 고립되고 아주 정말로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거는 현재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응해야 될, 그리고 대응을 위한 준비를 분명하게 시작해야 될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국이 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뭐 전략적 모호성 내지는 균형 정책이라는 거는 뭐 이제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보다 분명하게 한미 동맹의 우선순위를 두는 전략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 그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뭐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국이 제한적인 위협이고 당장에 임박한 저희들에 대한 군사 위협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 관계나 뭐 북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나 안보상으로도 굳이 우리가 적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국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협력을 기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어떤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뭐 한미동맹 강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상 유지적인 국가들하고의 연대 강화, 그리고 저기 자체 방어력 강화를 위한 군사 혁신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어떤 뭐 핵 전략에 대해서 아주 대미, 대남 이 전략으로 나눠서 북한의 핵 능력을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미 확장 억제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최적의 대안이다. 더 나아가서 확장 억제 한 형태로서 핵 공유 이런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대해서는 한국도 전략적 명확성을 보이면서 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전재성 교수님께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다 저도 동의하는 말씀이고, 요 세션 제목상 먼저 글로벌 중추국가 얘기를 앞에 조금만 하고, 네, 그다음에 미중 관계와 북한 문제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 출범하고 1년 반이 지나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한국 외교 정책의 목표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우리 국력이나 대외적인 레퓨테이션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선진국으로서 지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 같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를 하는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주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나 중동의 외교관이나 이런 학자들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정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고, 인도태평양 전략도 아까 박영준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1년 반 동안 우리가 제시했던 글로벌 중추국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해서 자유진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더욱더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큰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일정 부분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게 미국과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우리가 다 여러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동맹국들이 개별 사안을 놓고 보완적인 다양한 견해를 이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가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한 그 강론적인 평가를 하고 그걸 총론적으로 그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강한다는 목표에 일치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치열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뭐 하마스 관련된 유엔 평화
드래프트 레솔루션 경우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유나 평화 번영의 가치 언어나 어떤 추상적인 목표 지점은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우리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범위의 전략적 내러티브랄까 또는 메시지 같은 게 더 정확할 필요가 있다.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그 행동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뭐 학계의 정확한 연구나 평가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보여주기로는 민주주의의 엄청난 성공과 뭐 문화적인 영향력도 강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치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충분히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치밀하지 못할까를 정말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 정부가 제시하는 가치하고 맞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더 많은 사안들이 발생할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중추국가가 그냥 슬로건처럼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정책적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미중 경쟁 관계에서도 그 유럽이 시작한 디리스킹 개념이나 또는 일본이 제시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와 같은 중범위적인 개념들이 이미 미국이 다 수용할 정도로 미국이 힘에 버겨온 거를 내러티브 면이나 정책적으로 보완했는데 과연 한국이 우리의 이익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전략 담론을 제시해 왔는지 하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경쟁도 그 구체적인 정책 언어를 보면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한국의 인태 전략을 읽어보아서 한국이 미중 경쟁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과의 협력 이슈는 또 그거대로 조율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문건이 있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제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책 수립가들이 그걸 계속 묻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냐 하는 질문들이 나온 지가 이미 상당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안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중 관계 관련해서는 미중 관계가 아주 단기간에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도 큰 기조도 있고 뭐 작은 성과들도 있고 또 오해 방지라든지 그 군사 채널 복원이라든지 이런 전략 경쟁이 이제 컨프런테이션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양국의 단기적인 관심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반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그 배경으로서 아까 박용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경쟁에서의 세력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충분히 분석되고 있지 않으면 미중 경쟁 관계에 아주 예민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보통 한국이 뭐 약한 고리니 이런 그 우리가 듣기에 참 안 좋은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일종의 미중 관계에 대한 그 중견국 대응의 인디케이터 같은 국가인데 많은 다른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중 관계를 인식하는 수준이나 대응 방식이 글로벌 중추국가하고도 궤를 같이 하고 모범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북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회의론도 굉장히 강하고 얼마 전에도 이제 그 프로젝트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학자들도 거의 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그 신냉전이라는 북한식 국제정세 정의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프로치가 상당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러 간의 외교적인 그 전략 협력을 올해 강화하기 시작한 거는 국면상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국제 정세 속에서 장기적으로 한국과 전략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아주 긴 판단 속에, 뭐 당장은 핵무기를 자산으로 쓰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달라진 위치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도 뭐 요즘 많이 연구하지만 그 미중 간의 핵 경쟁의 미래나 특히 신기술과 결합되는 핵무기의 미래 수준을 볼 때 지금 북한이 상호 확증 파괴 수준이 되더라도 신기술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굉장히 무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고 북중러의 진영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 전략을 더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신냉전 기회론에서 신냉전 전략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다시 북한이 우리랑 상대하게 되돌이키려면 북한이 보고 있는 변화된 국제 정세의 기회 요인을 다 차단해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 그대로 놔두면 북중러 연대 속에 얼마든지 국제 무대에서 핵을 인정받고 향후 북중러 3국의 대미 핵 전략 속에서 그 일환으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뭐 10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따라서 우리가 당장 확장 억제냐 핵무장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변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다른 관점을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10분 범위 내인데 큰 주제를 3가지를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글로벌 중추국가 국가 비전으로 우리가 선언했는데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확대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어떤 국제 분쟁의 이슈들, 또 국제 간 어떤 갈등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입장을 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미중 경쟁 국면에서도 우리가 저 미중 경쟁의 여러 가지 국면들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북한 핵 문제 관련돼서는 뭐 확장 억제 뭐 이런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뭐 북러 협력 내지는 북중러 협력 속에서의 어떤 대미 핵 전략, 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국제 핵 질서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우리 대응 방향을 논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중요한 어떤 화두를 던져 주셨습니다. 3개 다 뭐 별개로 다뤄도 하나의 논문에 해당될 만한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반갑게 또 참석해 주실 수 있었던 이순하 교수님께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자안보 외교 이쪽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GPS 처음 만들 때 이거 뭐 하시는 분들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 그래마로는 좀 맞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걸 만드는 그 내부에서도 되게 치열한 논쟁이 있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toward the world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의미에서의 GPS를 우리가 좀 추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재 선생님은 1년 반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잘 안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보여줄 게 좀 큰 의미로나 작은 의미로나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침공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게 어떻게 갔냐는 얘기는 지금 차치하고, 제가 소위 뭐 3대 빅뱅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미중 경쟁 심화랑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 갑자기 뭐 2, 3년 안에 확 퍼진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글로벌 프로브럼이 생겼는데 그 글로벌 프로브럼이 그 제4차 산업혁명을 진짜 우리 코앞에까지 더 빨리 가져온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국제 정치랑 경제에 이제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더더욱이 늘 알고 있었는데 더 자세하게 알게 된 안보와 경제가 한 몸인, 특히 뭐 이런 공급망 경쟁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강대국 전략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우리가 라이스 오브 차이나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다.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려면 중국의 재부상이라고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는 5,000년간 떠 있다가 100년만 가라앉았다. 그 이유는 2차, 3차 산업혁명을 못 따라가서, 그러니까 4차, 5차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이제 그러한 다짐 결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는 좀 무시했던, 좀 이게 좀 약소하게 생각했던 미국이 이제는 너무 그걸 또 과도하게 걱정하는 바람에 양쪽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금 가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후변화, 자연재해 이런 게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뭐 글로벌 프로블러매티크라고 하는 게 과연 회색 코뿔소인지 아니면 블랙 스완인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강대국이 대응을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 강대국 대응 전략이 이 글로벌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늘 있거나 경쟁이 늘 있는 속에서 일시적으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 회동에서 보는 미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간 다 죽는다라는 공멸의 우려가 있어서 글로벌 협력을 그냥 쭉 그 기조를 견지하면서 본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거에는 막 열심히 싸우는 간헐적인 경쟁을 하느냐, 그 두 가지는 저는 이 글로벌 프로블매티크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은 여전히 만연한 갈등 속의 일시적 협력 모색, 아직 좀 배부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안보의 하이브리드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뭐 저도 비전통 한국 공부하면서 전통, 비전통, 뭐 포괄안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포괄안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안보가 좀 긍정적으로 전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안보의 뭐 짬뽕성이라 그럴까, 혼종성이라 그럴까, 이러면 이거는 전통 안보의 경제 이런 뭐 난민, 에너지, 식량 같은 비전통 안보, 그다음에 요즘 신흥 안보라는 건 주로 기술과 연결되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게 불확실하고 불안정성을 훨씬 더 이제 증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전부 다 이 주요 국가들이 경제 안보나 요새화를 이제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국내 문제 때문에 조금 부상이 좀 낮아진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미국이 좀 걱정할 게 덜해졌느냐, 우리 유사 입장 국가들이,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이러한 우리 서구나 이런 유사 입장 국가들이 결속력이 강해졌느냐. 제가 볼 때는 이 GPS를 만드는 시기에는 답이 예스였는데, 가는 동안에 에너지나 식량 위기 때문에 그 서구 유럽 국가들도 주춤하는 국가들이 좀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내부적인 경제 때문에는 부상이 다소 주춤할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핵 증강 위협이 이제 동시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을 그 로버트 케이건이 말한 것처럼 디스펑셔널 슈퍼파워, 이 디스펑셔널한 슈퍼파워인 미국이 억제 중심의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우리 최우선 교수님이 얘기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원래 이 최우선 교수가 얘기하는 건 왠지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오랜 동맹이 당하는 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좀 되는데, 어제까지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동맹국과 함께 핵 역량의 집단적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그럼 결국은 확장 억제나 핵 보유를 인정해 주거나 뭐 비스무리하게 뭐 괌에 가지고 있든 어디 있든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진정한 안보를 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주의 이제 국제 질서가 이제 위기다. 우리 전재선 교수님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70%가 지금 비자유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인태전략 하는 게 전부 다
그 라이크 마인드들끼리 가치 공유, 뭐 규범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 중국 좀 신경 쓰느라고 조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뭐 일본, 호주, 미국 전부 다 그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를 내세운 인태 전략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별로 없는 데서 인권 얘기하고 규범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면 오히려 다 도망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켄베리가 말해서 글로벌 사우스가 유명해졌지만 사실 저희도 다 글로벌 사우스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아이켄베리가 한 얘기는 인용을 많이 하고 저희가 한 얘기는 인용들을 많이 안 하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를 좀 인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나 역할이 증대된다고 말하지만 글로벌 사우스의 기준이 뭐죠? 바운더리가 뭐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글로벌 사우스든 어떻든 스윙 스테이트들을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드 막 얘기하다가 요즘 조금 줄어든 이유는 인도가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적대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든 스윙 스테이트든 그 국가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는지 부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라이크 마인드를 하다가 보면 그게 한 5분의 1 정도더라고요. 5분의 4는 버리고 가야 되는 뺄셈 정치를 해야 되거나 뺄셈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랜드 스트래티지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뭔가, 이 대한민국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쪼개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해서 먹었을 때 우리한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죠. 인디펜던트 프롬요. 그래갖고 그 인디펜던트 프롬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남아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뭐 일본도 가고 연해주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미국도 다 갔는데 갑자기 독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3.1운동 같은 훌륭한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대국이 지어준 거 아니에요? 지어주고 나서 다 같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떤 나라인지 왕정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 말고는 합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아이덴티티가 뭔가를 분명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왜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컸으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대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대응 전략은 아까 최우선 교수가 말한 거를 보고 제가 안심이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디터런스는 적국에 대한 디터런스인데 우리가 과연 어슈어런스를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디터런스는 필요 조건인데 필요 충족 조건을 하려면 어슈어런스 from 미국이 저는 같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리스크, 뭐 한국 선거 리스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인권 대사니까 잠깐 한 말씀 드리면 북핵 때문에 북핵 처리하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핵하고 인권을 같이 넣어서 북한이나 중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방안을 약간 뭐 딜리버레이트 디플로마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그냥 기정학 시대에 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중견국의 위기 말고 중견국의 순간도 그러니까 미들 파워 모멘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미중 경쟁이 거세질수록 미국하고 중국이 그래 더 많은 옛날 그 미소 분쟁처럼 지지 세력을 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같은 다자주의 공부하는 사람들도 현실주의적인 다자 외교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자 외교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경제 안보적 실익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요. 비전통 안보 논의는요. 전통 안보만 나오면 바로 뒷전으로 밀려나야 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비전통 안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결의되거나 위협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요. 국내에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안보는 누가 나를 쳤어. 치면은 아무리 뭐라 한다 하더라도 국가를 건지기 위해서는 같이 가는데 비전통 안보 위협 같은 게 있으면 그 보이지 않는 이권 다툼이나 주도권 확보가 있어서 더 골치가 아플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외교의 국내 정치와 외교의 포퓰리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외교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 체감의 외교는 중장기적으로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 손에 쥐어지는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어제 엑스포에서 너무 많은 차로 친 게 좀 속상하기는 하죠.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한테 많이 져준 느낌이 드는 것이 국민의 체감이라면 미국이랑 일본도 우리를 같이 끼워서 같이 가려면 일본도 우리한테 조금 더 해줘야 되고 미국도 우리한테 조금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압박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일본한테도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이 교수님 말씀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GPS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를 표방했는데 우리가 정말 직면하고 있는 국제안보 질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안보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 비전통 안보가 전통 안보로 파급되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더 안보했던 그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위기에 처하면서 어떤 스윙 스테이트랄지 또 글로벌 사우스랄지 그 영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GPS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정립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랄까 시장경제 그런 것들 중요성을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최우선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상당히 안도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들에 대한 어셔런스 이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북핵과 더불어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정책들을 중국이랄까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맞는데 아마 두 가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 라이크마인디드와 굳건한 기반을 갖춰야 되지만 그렇게만 하면 5분의 1하고만 가야 되니까 스윙 스테이트나 글로벌 사우스와 나와 생각이 다른 국가들과 가기 위한 치열한 소통과 그 인게이지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요. 세 번째 부분은 저는 북한 인권을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 하면은 100점 100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인권을 그 글로벌 그 위기 있죠. 글로벌 인권이나 인도적 위기에 같은 배스켓에 넣어가지고 같이 가야지 우리는 꼭 우리 거만 하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에 국한된 거, 동북아에 국한된 것만 하는 걸 넘어서는 게 GPS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이해를 바로잡아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라운드 마지막입니다만 이항희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경제안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제도적으로도 안보실에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보더라도 경제안보에 관한 성과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 정부가 경제안보를 잘 부각시켰다 이런 점에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아까 전재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방향을 잘 잡았는데 강론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거를 잘 다듬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안보에 는 이제 미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아마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안보가 아까 이진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안보 전략을 설계할 때는 이 경제와 안보가 괴리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게 가장 저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우성 교수님, 전재생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문제를 언급해 주시고 그래서 중국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는 아주 너무 성공적으로 잘 개선해 놨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당분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과는 아직도 이제 현안도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이 이제
그 장기 전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분명한 이제 그 강론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4월에 이제 IMF에서 그 나온 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세계 경제가 이제 그 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프래그멘티드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세계 경제가 양극화될 것이냐 아니면 다극화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IMF의 평가는 예상과 달리 다극화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비중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표현이 지금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미국에 적용하면 1945년도부터 피크 아메리카, 피크 USA입니다. 미국의 비중이 1945년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70년 이상 세계 경제를 잘 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40%가 넘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약 2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15% 정도 올라왔고 유럽이 15%,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을 포함한 기타 선진국이 약 13%,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이제 거의 10%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렇게 다원화된 체제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EU와 아까 이신화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그 미국 편을 든다. 그러니까 아까 그 like-minded country 리버럴 그 월드 오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EU가 미국과 많은 것들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지만 이익 차원에서는 사실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EU에서 나온 최근의 전략 보고서를 보면은 전략적 자율성, 그러니까 strategic autonomy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EU도 사실 스윙 스테이트가 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비중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50년 넘어가면 이제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국가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이제 너무 미중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보면은 EU라든지 글로벌 사우스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 경제 질서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조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문제. 그러니까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과 뭐 이렇게 협력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됐을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외적 충격이 와도 경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노령화 고령화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조금 그 축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무역 적자가 약 15개월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내외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 과연 중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정책 조정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디커플링을 미국이 그 무역 전쟁 이후에 계속 추구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디리스킹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의 하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EU는 미국보다 먼저 디리스킹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5월에 이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커뮤니케를 보더라도 디리스킹 기조에 다 합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조금 입장이 좀 불분명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디리스킹 자체가 구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잠재적인 위협 뭐 이런 거를 그 무시하는 거, 간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국과 경쟁하는 국가들도 이제 디커플링의 디리스킹으로 돌아선 데는 바로 이렇게 단기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장을 좀 변화한 것인데 우리도 그 같은 좀 폭으로 조금 변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외교부나 산자부나 과기정통부 여기에서 이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부처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동맹국 아닙니까? 다 미국, EU도 다 이렇게 대중국 그 정책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동맹국과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간다면은 지금 최근 그 심각한 대중무역 적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제재 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 통제인데 이런 것들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가 전략서에 보게 되면 뭐 경제 안보에 관련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 뭐 그와 관련돼서 예컨대 세계 경제 질서를 봤을 때 뭐 글로벌 사우스랄지 또 EU랄지 인도 동향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관리, 뭐 디리스킹 차원에서 어떤 미국이랄까 일본에서 또 유럽이랄까 그런 데서 취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대중 정책 관리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라운드가 일단 끝났는데요. 그 예컨대 뭐 북한 핵 문제랄지 또 미중 경쟁 국면에서 했던 상황들에 대한 분석들을 좀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 5월달 출범한 이래 여러 가지 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전환을 교해왔고 1년 반이 경과됐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또 그 정책의 기조 속에서 또 새로운 어떤 도전 요인들이 또 들어서고 또 새로운 기회 요인들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면서 좀 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고 또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그 요구들이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미국 대선이랄지 또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랄지 그런 어떤 도전 요인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외교 정책의 과제들을 어떤 측면에서 또 중점을 둬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돼서 선생님들께 이번에는 5분 정도 내로 해서 말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성 교수님. 네, 저희들이 뭐 이게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대전략이든 국가안보 전략이든 사실 그 출발점은 상황에 대한 평가와 자기 자원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상황은 뭐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 저희 초반에 토론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뭐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중 간의 아주 본격화된 경쟁 속에서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서서히 이제 실질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주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도저히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그 속에서 한국이 이제 한 세계 10위권 정도 되는 뭐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의 능력으로 보나 이제는 그 지위에 맞는 어떤 역할의 확대 그리고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저희들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행동 방향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느냐를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저희들이 10위권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능력이죠. 강대국이 아니고 또 강대국도 항상 자기 자원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글로벌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구상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가장 초점이 돼야 될 지역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일 겁니다. 동북아라고 보통 부르는. 그리고 조금 더 그걸 확대한다면 인태 지역이 될 거고 아마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이슈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근본적인 한국의 전략 이익에 대해서 뭐 조금 여러 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뭐 한국의 여러 가지 뭐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국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저희들의 이익은 사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적인 세력들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북한이나 아까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제일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될 건 한미동맹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태전략 형태로 지금 지역적인 차원의 공공제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에 대비하느냐 하는 이제 전략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주변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같은 이익을 공유하고 또 같은 가치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현상주의적인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연계를 서서히 강화시키면서 지역도 안정시키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들을 닦아나가는 건 저희들이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진행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모든 일을 하려면 사실은 하드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력을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정한 지역 안정을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군사력을 어떻게 말하자면 구상하고 앞으로 전력을 개발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미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이미 현대화가 결실을 맺고 있는 시점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군사혁신도 미국과 중국이 대단히 경쟁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혁신을 해야 되고 그것도 단순히 북한 같은 굉장히 열악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국가가 아니고 굉장히 발전된 고도화된 무기체계와 전장 네트워크를 가진 미래의 중국이나 굉장히 강한 적을 상대로 해서 저희를 지키고 주변 적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선 사실은 뭐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 혁신을 빠른 시기 내에 모방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건 빨리 배워야 되는 거죠. 작전 개념상에 완전히 통합되고 또 굉장히 빠른 그 결정 능력을 가진 굉장히 아주 신속한 어떤 모바일 워페어에 대해서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개념들도 빨리 흡수하고 그리고 AI를 특히 기초로 한 여러 가지 자동화된 무기 체계나 그야말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미래형 전력들에 대한 기술 투자 또 이전은 저희들도 대단히 본격적으로 이제는 고민하고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뭐 여러 가지 꺼졌군요. 들어왔습니다 다시. 5분 지나면 꺼집니다. 네. 공공재에 대한 사실 고민도 이제는 뭐 저희가 국력에 걸맞는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거는 좀 더 현실적으로는 아마 역내 여러 가지 공공재를 제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순차적으로 뭐 그 외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여러 지역이나 국가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협력 사안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자세를 잡고 움직여야 되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대단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 거죠. 대단히 많은 과제들이 있고 앞으로 뭐 구체화시켜야 되지만 뭐 그 전에 우선 지금 정도 단계에서는 이런 분명한 어떤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현 단계에서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향후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두어서 뭐 대내적으로는 군사 능력, 또 군사 혁신을 통한 어떤 그 군사 기반의 강화, 대외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 또 라이크 마인디드 칸트리들과 했던 연대 강화 그런 필요성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재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신화 교수님께서 그 라이크 마인디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으로 나눠서 그게 득도 있고 실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진영 논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엄격한 의미의 백슬라이딩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약화에 구조적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리버럴 오더 얘기할 때 그 정권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멤버십 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체제 속성과 상관없이 그 외교 정책 행태가 리버럴하면 이제 그 비헤비어럴 룰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그 다른 국가의 체제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진 자유주의 오더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민주평화론이나 주니어 부시 때 했던 네이션 빌딩 프로세스나 이런 부작용이 많긴 했는데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외교정책적 자원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무기화랄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하드파워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군사력이나. 근데 우리 외교의 자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하드파워 플러스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충분히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미중 경쟁이나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도 미국도 이제 그 미중 경쟁하고 초국가 위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이신화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그 비전통 안보는 전통 안보보다 덜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학교에서 저 세미나 할 때는 거의 그 휴먼 익스팅션에 관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환경 문제나 뭐 바이오 다이버시티나 이런 인류가 망한다면 핵전쟁으로 망할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가 훨씬 더 강력한 원인일 수 있는데 그 누구나 다 지구적으로 느끼는 문제고 거기에 필요한 그 테크니컬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어떤 국제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데 그것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버럴 오더라고 할 때 결국 규칙 기반 질서인데 기존에 있는 규칙과 필요한데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규칙 또는 새롭게 이머징 에어리어에서의 규칙 경제안보도 포함해서 근데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하드파워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규칙화할 수 있는 정확한 문제 파악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근데 우리는 그게 충분히 상당히 있다고 생각돼요. 디지털 기본 분야도 그렇고 환경 분야도 그랬고 근데 닥친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외교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외교관들이 다자 무대에 가서 우리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이슈들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중 경쟁에 바로 옆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 넓은 의미의 이슈들을 좀 절박성을 덜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외교의 지평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은 미국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모든 지표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요. 내년 7월에 전당대회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다가올 리스크들. 근데 그 미국 그 트럼프 일기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돼요. 미중 경쟁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미 군사화됐기 때문에 동맹의 필요성은 그때와는 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동아시아 질서는 물론이고 넓은 의미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미국도 인식할 수 있게끔 우리 외교의 그 줄기를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더불어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유사시 한국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데 저희 아주 제한된 경험으로 미국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국이 대만 사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건 안다. 그건 전제로 하고 미국도
그 밖에 할 수 있는 많은 뭐 경제 제재도 있을 수 있고요. 외교적인 제재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한중 간의 의사소통 통로가 미중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길,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무기들,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다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그 인게이지의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으로 동맹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 외교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서 특히 이제 뭐랄까 기후 변화랄까, 뭐 환경 문제랄까, 뭐 AI, 디지털 이런 쪽에서 어떤 규범 창출 뭐 그런 분야의 어떤 노력들을 우리 외교 차원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는 이제 그 미국발 뭐 트럼프 뭐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뭐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 혹은 뭐 효용성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그런 노력들. 그 존 볼턴 지난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를 올린 걸 보게 되면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뭐 한미 동맹 내지는 주한미군 철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대통령이 우겨서 뭐 매티스 국방장관이랄지 뭐 전체로 나서서 막은 그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외교 차원에서 뭐 신중하게 어떤 정책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신호 교수님 또 부탁드립니다. 저도 전략적 명확성이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전략성, 모호성보다는.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이 엄청 중요하고 유사 입장 국가가 가장 중요한 토대여야 된다는 거, 그게 뭐 제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그거는 전제하에 그럼 우리 중국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걱정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요즘에 그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제 송환 문제거든요. 근데 강제 송환 문제인데 그 얘기를 사실은 중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냥 여기에 있는 그 중국 대사랑 얘기하라는 얘기들을 한답니다. 그 소리는 지금 우리 이 중국 대사랑 사이 엄청 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느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탈북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강제 송환이 그때는 600명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UNHCR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중국이 자꾸 좀 북한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한중 관계 그다음에 미중 관계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잠깐은 저 탈북자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우리는 중국하고도 무언가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중국한테는 이게 가슴과 머리로 같이 다가가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는 북한하고 러시아랑 한 팀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북한하고 중국이 진정으로 친하냐? 친하기는커녕 되게 둘 다 싫어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뭉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과 어떻게 우리가 인게이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요 그 일본 하면은 박영진 교수님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르신이 있잖아요 어른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나쁠 때도 중국은 왜 없죠? 여기 지금 우리 이희옥 교수님 가셔갖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중국은 왜 없죠? 그 어른이 누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대사로 보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어른이 누굴지가 저는 좀 이거 그런 퍼스널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동양 문화에서 예. 그 다음에 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 중심의 핵 전략이 저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래도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게 동맹국하고 같이 가는 전략을 써야 너희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국방하고 외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박영준 교수님이나 우리 최우선 교수님 그리고 이런
국방대랑 국립외교원 또 제주평화연구원이 같이 가는 회의는 정말 의미가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 리스크는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트럼프 쪽하고 가까운 사람을 찾기가 우리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트럼프 쪽과 같이 하는 분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2025 공화당 이런 팔러스 만드는 종합 그게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도 이제는 배운 거죠. 본인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제목만 볼 수 있대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상대편이 보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 대안이라는 의미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끝나고 나서 허겁지겁 찾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 연루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정치 ABC로 돌아가서 방기를 더 걱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연루보다. 이 가장 오래된 동맹이니까 안 버릴 거다라는 그거에 저도 고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보내지 않고 그냥 무기로만 도와줄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한테도 와서 우크라이나 같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한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아까 잠깐 말한 로버트 케이건이 2018년에 썼던 정글 그로우스 백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락하고 45년까지는 정글이었는데 냉전기부터 2000년 초까지는 가든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세계 경찰관 역할도 했고 세계 정원사 역할도 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정글이 돌아와서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제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정글이 나쁜가요? 정글이어서 살고 있는데 그 정글을 우리가 막 가든으로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에코시스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정글이 돌아왔으면 그 정글 속에서 가든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왜 정글이 잘 돌아가는지를 고민을 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갈 길을 찾는다면 그게 우리가 비강대국에 사는 법 아니면 미들파워가 사는 법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들은 우리 뭐 국립외교원 외교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략적 명료성을 밝히는 것은 이전 기정사실인데 그 속에서 뭐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의 외교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만 또 한편 중국과 여러 가지 경제적 관계랄까 외교적 관계들은 지금 이신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민당의 원로 정치인들이랄지 혹은 재계 쪽 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본 경단련 이런 데서 계속 중국과 어떤 파이프를 유지하고 그걸 통해서 뭐 그 정치 외교적 관계도 악화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외교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중국과 관계를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해야 되니까 뭐 그밖에 여러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뭐 제주평화연구원 또 국립외교원에 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희 교수님. 저는 이제 내년에 그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전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장률 자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코로나 지금 충격 때문에 성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올해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시장이 이제 침체하면 우리도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침체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환율 문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환율이 평가절하돼 가지고요. 지금 엔화 자체가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금융 불안정, 외환위기 이런 가능성들이 그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쪽에서는 아까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정권 교체 가능성.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뭐 다른 공화당의 주자가 되든 나오게 되면은 그 지금 이제 프라이머리 그 토론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고립주의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과 관계없이 공화당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뭐 그 원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IPF라든지 이런 다자 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2017년 1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TPP 탈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 고생해서 이제 협상을 해서 타결을 시켰는데 그냥 뭐 편지 한 장 딱 보내서 탈퇴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미국 없는 다자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TPP 탈퇴한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은 그 나머지 국가들 11개 국가들을 모아서 CPTPP라는 그 FTA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국, 대만 등이 이미 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영국은 이미 이제 멤버가 됐고.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 정부는 이걸 빨리 서두르지 않나. 사실 이거 되면은 아까 이신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체감형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과인데 왜 이걸 안 하는지 이거는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이 만약 고립주의로 전환하더라도 다자주의를 어떻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중 관계 관리 문제는 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중국에 5월, 8월, 11월 이렇게 3번 가서 이제 전략 대화를 하고 왔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부터 굉장히 많은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단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이나 EU가 이제 대중 제재를 강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과 이제 합작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차원에서는 협력의 여지는 많다. 그런데 계속 지적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 제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 문제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조금 공개적인 석상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방식으로만 안 하면은 중국도 안보는 아닙니다. 안보는 아니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협력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정상회담 같은 것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하는가. 그러니까 원칙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잘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향후 국제 경제 질서의 어떤 변화, 또 악화 가능성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CPTPP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패널리스트께서 뭐 크게 두 라운드를 통해서 뭐 오전 회의, 오후 회의에서 다뤘던 주제들에 대한 선생님들 개인적인 견해도 아주 굉장히 말씀해 주셨고요. 또 향후 우리 정부가 뭐 글로벌 중국가의 비전화에서 추진해야 될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10분 정도 좀 세이브를 했는데 아마 네 분 그 패널리스트들께서 사실 이 분야 우리나라를 대표한 학자들이셔서 뭐 플로어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혹은 뭐 그 밖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뭐 자유롭게 질문들이 있으시면 뭐 자기 어떤 그 소속이랄까 성명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이항희 박사님께서 경제안보 그리고 또 디리스킹 이제 문제를 얘기하시고 또 방금 전에는 그 중국과의 그 경제협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한중 간에 진행되던 FTA 협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속 협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투자 분야 협상, 그러니까 투자 영역을 확대하고
시장 뭐 개방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서비스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하고 또 투자를 또 장려하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디리스킹이라든가 이런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사실 이게 그 코로나 이전까지 쭉 그 협상이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제 그 좀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이제 협상을 재개하자고 이제 그러니까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또 그 한중일 그 FTA 협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 뭐 피저빌리티 스타디 다 끝났고 협상 개시 선언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접근하면 좋을지 그 답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 하나 질문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순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민 체감형 외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그 여태까지 이제 국민 체감형 외교라고 하면은 보호 서비스 또는 영사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직접 느끼는 거, 이제 그런 것, 그렇게 이제 주로 얘기를 해 왔었는데, 이순하 교수님께서는 이제 국민들이 외교의 성과를 느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산 그 엑스포 관계가 좀 아쉽다고도 말씀하셨고, 결국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뭐 투자 유치라든가 또 세일즈라든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외교적인 성과를 탁 내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그 만족하고 느끼고 즐거워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얼핏 드는 거는 뭐 G7에 가입을 한다, 또는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든가, 또는 그 그러니까 농축 관련되는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진아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아이템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인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최우성 교수님하고 전재선 교수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까 발표하시면서 뭐 대만 해협에서 위기 사태에 대한 한국 입장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전략적 명령성화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만 해협에서 물론 이제 샌프란시스코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에 이제 좀 대화랄까 협력의 어떤 무드가 연출되긴 했지만, 대만 해협에서 만일 중국과 대만 또 미국 간에 군사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안보에게 굉장히 큰 사실 데미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좀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2014년도에 칭다오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포함한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규범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거를 그 사태를 방지할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재선 교수님께는 발표하실 때 우리가 북중러 어떤 보면 공동의 핵 전략이랄까 그런 것에도 크게 봐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작년도 NPR에서 중국 핵 전력이 2030년대 중반까지는 1,500발로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의 어떤 세 나라 간의 어떤 핵균형 그런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나타났는데, 사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은 지금 핵탄두가 1,550발 제한돼 있고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과 러시아는 합쳐서 벌써 3,000발이 넘어가고, 중국까지 포함하면 북한까지 포함하면 3,200발 넘어가는 수준인데, 전술핵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대 200으로 미국이 열세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 될 것인가를 말씀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신하 교수님께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아까 발표에서 소위 이제
국제연합을 포함한 다자 기구의 어떤 약화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안보리 상임이 자국인 러시아가 직접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사실 기능 부전에 빠져 있고 중요한 결의안들이 총회를 통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중주국가를 표방하면서 내년도에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 자국이 됩니다만은 좀 국제기구,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이랄지 또 NPT랄지 그런 국제기구들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기,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위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2분씩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성 교수님. 우선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아마 미국이 해야 될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해공군력이 현재 강력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이 그만큼 아마 방어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형식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게 가장 뭐 중요하고 효과적일 텐데 한국도 뭐 최근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언술은 이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가 중요하고 일방적인 어떤 무력에 의한 형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 언술입니다. 한국이 그런 언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건 결국 상당히 현상 유지를 원하는 한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까지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연대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형식으로든 아마 단합된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시그널링하면서 사실은 외교적인 형태 억제를 시작한 그런 아마 초기 협력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상당한 기간 동안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군력이 아직도 뭐 워낙 질적인 우위가 있고 아무리 초기에 유도 무기들에 의해서 공군기지들이 공격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항모전단 안에서 출격하는 전술기만 해도 최소한 공중 우위를 서로 다투게 될 겁니다. 중국이 공중 우위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전함들이나 민간 선박을 활용해서 침공하는 건 거의 뭐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중국의 조용한 핵잠수함들이 킬러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또 워닝 타임도 굉장히 길고 지금은 또 대만 해협이 굉장히 복잡해서 서부나 남부, 북부에 있는 일부 한 14개 정도 되는 아마 지역만 랜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준비를 갖추고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길 찬스가 적고 그 국가도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으로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군사력 균형이 확실히 바뀌어서 단기전으로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아마 대규모 공격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 한국은 딜레마죠. 결국은 그 지역이 굉장히 한국한테도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슬락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근접해 있고 또 아마 향후에 여러 가지 미중 관계를 좌우하는 지역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 오키나와부터 공격하면서 아마 중국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도 그 공격을 받으면서 아마 대만 해협 건너편에 있는 중요한 군사 시설들을 타격하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주 군사 작전의 기본이기 때문에 확전의 위험이 대단히 크고 그 확전됐을 때 상황이 굉장히 아마 크고 대규모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은 아마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거고 아마 유연성에 기초해서 아마 저희 항공 전력들이 미군이 여기 배치하고 있는 전력을 저희들은 아마 일본을 우회해서 사용하도록 요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조율도 하고 그래야 저희들이 직접 기지에서 출격해서 중국한테 보복받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대신 군수나 정보나 아마 어쩌면 민간 선박 에스코트 정도 역할은 초기에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상당 정도의 군사적인 지원과 아마 상당 정도의 공동 협력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국립외교원의 공식 견해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재성 교수님.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그 주로 이제 미국 쪽 문헌을 이제 보면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제 2030년대 중반쯤 되면은 그 뉴스타트로 제한된 1,550기 정도를 중국도 갖게 될 거라고 미국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뉴스타트가 이제 2026년 2월에 끝나니까 그 이후로 그 전략 협정이 없는 시대로 1972년 이후 최초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핵 경쟁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하여간 10년 이내에 핵군 축에 올 확률은 높다. 아까 이제 지원 선생님 말씀처럼 그런 통상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통상전력 구축 플러스 이제 그 시대에도 미국의 핵전력이 월등히 우세하면 전면전을 하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길게 보고 중국은 이제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드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핵군축을 할 걸로 미국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탄두나 그 운반수단의 임밸런스 속에서 핵군축을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기반 위기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정상이 했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핵의 지휘 통제가 자동화됐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실제보다 훨씬 빨리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그 First Strike Stability에 관한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한 아주 고도의 정찰 능력과 극 프리시전 스트라이크가 되면 1차 공격 능력의 유혹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탐지 지능 발사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더 줄어들고 휴먼 인터벤션의 시간도 더 줄어들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핵전력의 미래를 알긴 굉장히 어렵다. 간단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면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가면 갈수록 억제 수단이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핵무기만 있지 미국이나 또 한국도 갖추게 될 앞으로의 그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핵무기만 가지고는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북적 대시 정책을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억제 수단이 안 될 건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도 정찰 위성을 띄우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북러의 도움을 받는 거죠. 중러의 도움. 그런 면에서 이번에 북러의 그 연결은 러시아로부터 신기술을 얻을 수도 있고 장차 또 북한을 보호해줄 외교적인 그 백업을 얻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크라이나 무기 수출보다 훨씬 더 큰 함의를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핵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북러의 연결 고리를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비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좀 뭐랄까 소극적인 대응인 것 같고 그 외교적으로나 기술 면에서의 그 북한의 다른 옵션을 없애야 되는 거는 절박한 길게 보면 그 출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전체 아까 사회전 선생님 말씀처럼 핵질서의 변화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신하 교수님은 질문을 2개 이상 받으셨습니다만. 네. 사실 그 국민 체감 외교는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 국민 외교라는 얘기는 유명한 장관님 계셨을 때부터 이제 외교를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외교는 그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 국가랑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우리 국민에게만 신경 쓰는 외교를 하면 외교는 사실은 성공한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지만 그 허니문 피어리어드가 전혀 없이 처음부터 그냥 내리 그냥 맞으면서 가고 있는 이 윤 정부의 패턴이 절반 이상이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는 이런 체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 체감 외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SNS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외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은밀하고 이렇게 좀 그 비공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 내놓고 하다 보니 그 권위주의나 독재주의 국가들이 이걸 또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하고 일본을 만나는 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7번째다. 그거는 국민들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첫 번, 두 번, 세 번 만나서 공고화해서 캠프 데이비드까지는 오케이였는데 그 7번 만난 거가 무슨 의미가 더 있을까? 6번이나 7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을 아까 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신경 쓴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김정은을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안 데려와 주니까 시진핑이라도 데려오려고 우리가 참 중국한테 좀 비굴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이 다양한 채널로 뭘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뭐 어른이 혹시 없을까 찾아보자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 리더 레벨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중일이 겨우 외교장관이 이제 부산에서 만났지만 저는 해양이나 환경은 지금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 해양이나 환경이 만나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외교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금 중국이 경제가 어렵다 하니 이제 경제 부분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한테도 자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준 교수님도 가셔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우리한테도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왜 중국하고 일본만 만나서 1시간을 얘기하냐고요. 한중일이 만나서 좀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좀 우리도 같이 좀 해야 되는 그 부분들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우리가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윤 대통령이 데이 1부터 두들겨 맞았는데 이제 일본도 우리한테 선물을 하나 줘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그 K 담론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하고 개발하고 인권을 포함한 규범이요. 그래서 샹그릴라 그 안보회의가 굉장히 사실은 그거는 사실 그냥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이런 외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샹그릴라 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규범이나 인권과 관련된 서울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걸 껴안는 그런 체감 느낌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냥 짧게 안보리 얘기 드리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제 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사실 요즘은 미국도 또 거부권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졌거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거부권이 문제인데 그 거부권 그러니까 안보리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게 있고 내용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프로시저한 거는 그냥 15개 국가 중에 9개가 오케이 하면 다 갑니다. 그런데 서브스텐티브한 거는 5개 비토 파워가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중 거부권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냐면 이게 프로시저한 거나 서브스텐티브한 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서브스텐티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5개 국가가 이중 거부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걸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이니 공식적으로 얘기할 것이냐는 프로시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시저한 의제를 자꾸 좀 더 늘렸으면 좋겠고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이제는 비상임이사국을 서로 다 하고 싶어 해요. 작은 국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음번 20년 있다 할지도 모르고 일본같이 자주 하는 나라도 10년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하는데 내년이 진짜 저희한테 중요한데 일본하고 합쳐서 프로시저한 부분들, 공개 토론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면 어떨 건가.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비공식 회의예요. 그래야 결정을 하니까. 근데 비공식적으로 결정 안 되는 부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움직여요?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왕왕거리기라도 하자라는 거죠. 왕왕거리기에서 사람들이 국제 여론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그 프로시저한 부분을 많이 늘려서 총회가 안보리가 못하면 총회가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의 여지를 점점점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전술입니다. 전술을 쓰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화영 교수님. 네, 김정은 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한중 FTA나 그 후속 협상이나 이제 한중일 FTA는
사실 기술적인 문제는 웬만하게 이제 다 어느 정도 이 해결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논의가 훨씬 더 진전될 수 있는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난 단계에서도 왜 그게 추진이 안 되느냐. 결국은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 관련되는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은 결국은 중국이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믿지 못하냐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지난 4월 이제 재무장관이 이제 디리스킹 하겠다고 연설했고 그다음에 안보보좌관이 3일 뒤에 연설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이 그 외교부장이 이제 비엔나랑 몰타에서 2번 비밀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국무장관 또 상무장관까지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번 달 초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와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왜 이렇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강요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만드느냐 질문을 했더니 결국은 정상회담 하는 도중에 미국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거는 체면이 많이 손상됐다.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미국이 실제로 정책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쪽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려는 많은 움직임들 아까 이신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런 문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우리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EU와 똑같이 디리스킹 하고 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 장관님께서 이제 메이저 스피치를 한번 하셔야 된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국가들 그 이미 G7 정상회담에서 이미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존중해서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협력을 더 진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중국에 시그널을 좀 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래서 라운드 테이블 오늘 네 분의 어떤 발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코멘트들 있었습니다. 그 우리가 뭐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하는 비전을 작년도 5월달 이후에 제시하고 또 인도태평양 전략이랄지 또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화 혹은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안보정책, 외교정책의 재전환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우리 어떤 경제적 위상이랄지 또 국제적인 이상이랄지 고려해 봤을 때 잘 잡았다. 하지만 그 국제 안보 질서랄까 또 지역 질서랄까 또 북한의 어떤 동향들이 여전히 그 더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또 추구해야 될 과제들도 있다. 뭐 그 속에서 좀 더 국민들과 폭넓게 소통도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우리가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지만은 뭐 한중 관계랄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중요한 논점들이 다뤄졌습니다. 아마 그 외교부랄지 또 국방부의 굉장히 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또 패널리스트 네 분께 뭐 감사드리면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